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DJ 손정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 해서 오늘은 인생이란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법정스님의 깨달음, 또 세계 갑부 빌 게이츠의 기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의 나싱에 대해서입니다. 베풀어서 덕을 쌓아두어라. 반드시 은혜로 되돌아올 것이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 노인은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태워다 줄 수 있겠소? 하면서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인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라 생각한 젊은이는 25센트를 주면서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세요. 그러자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먼. 어디 명함 한 장 주게나. 그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명함을 받은 노인은 멜빈 다마 고맙다네. 내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란 기사와 유언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멜빈 다마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언장 뒷면에 하워드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살아오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워드 휴즈의 유산이 250억 불이었습니다. 16불의 1은 1억 5천만 원이고 우리 돈으로 대략 2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낡은 트럭을 태워준 친절과 25센트의 차비로 친절을 투자한 것이 2천억 원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보여줍니다. 친절의 가치는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두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마지막에 한 말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였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nothing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미녀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 무상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936년 12월 17일 출생하셔서 2024년 4월 21일 89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종교를 떠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편지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랍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몸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르르 빠져나가며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품어주십시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주십시오. 울면 해결될 테니까요. 짜증내면 나아질까요? 싸우면 이길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도 이런 조용한 기적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예, 마지막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법정스님의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조화의 시작이다. 법정스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면 먼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명언은 법정스님이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유는 자신과 상대방이 같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격, 가치관, 경험이 다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법정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스님의 삶과 철학을 조명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찾아보겠습니다. 법정스님의 생애는 1932년에서 출생하셔서 2010년 78세로 입적을 하신 분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성자이자 무소유의 철학을 실천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1954년 출가하여 불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출가와 수행의 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불교에서 답을 찾고자 1954년 해인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이후 그는 송광사, 백양사 등에서 수행하며 깊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소유의 철학입니다. 스님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의 저서 무소유 덕분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철학을 설파하며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삶입니다. 스님은 1992년 강원도 산골에 송광사 불이람을 짓고 홀로 수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절 대신 작은 초가집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 깊고 넓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조화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선임의 명언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맞추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정스님은 관계의 조화를 이루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는 우리는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이 맞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장 과정, 교육 수준, 가치관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실천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전에 판단하지 않기,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라고 질문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기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그 실천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듣기,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입니다. 그리고 차이를 인정할 때 더 나은 관계가 된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로울까?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이 강조한 바와 같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법정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먼저 가족 관계에서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갈등이 줄어듭니다. 직장 관계에서는 직장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동료나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좋은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름을 배척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정스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존중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을 마음에 새기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는 자식들에게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면 재산 10억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마트를 돌며 이것저것 장을 봐온 남편은 서툰 솜씨로 음식을 해 늦은 밤 상을 차리더니 TV 위에 있는 아내 사진을 상위에 올려놓고는 여보 잘 지내지? 거기에서 남편 자식 챙기느라 애쓰지 말고 편히 쉬어. 살았을 땐 당신이 차려준 상을 이젠 내가 차리네 그려. 작은 그리움이 커질까 두려움을 눈물로 감추더니 밤을 지키는 별들의 손짓 따라 소주 2잔을 입에 털어 넣어보지만 그럴수록 또렷이 짙어지는 그리움 때문인지 액자 속 아내 얼굴만 매만지던 남편은 살아있을 때 따스운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는 무심한 남편인 게 미안해서인지 소주잔을 눈물로 채워가다 낮에 아들들에게서 온 문자를 꺼내 읽어 내려갑니다. 아버지 부부 동반 해외여행이라 빠질 수가 없네요. 아버님 죄송해요. 지수 아빠 미국 출장 따라갔다 올게요. 할아버지 아빠 외복한 것 때문에 밤새 싸우더니 엄만 짐 챙겨 나갔고 아빠는 아직도 자고 있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허탕이라더니 애미 죽고 첫 길인데 자식이라는 물통에 물을 부어준 걸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있느냐에 의해 평가되는 효도라는 기준이 삶의 한 페이지로 넘기기엔 턱없이 아파오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늘도 애꿎은 술잔에 푸념을 담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더 있다가 오지 왜 벌써 오냐고 구박하는 건 아니지. 아내마저 떠나버린 텅 빈 집에서 혼자 어떻게 버텨왔는지 남편은 며칠 전 아침이 밝은 뒤 들른 의사가 한 말을 꼭 씹어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 4기입니다. 수술하기 너무 늦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밀려가 버린 삶의 흔적을 새벽이 내리는 길에 그려놓으며 꼬박 밤을 새운 남편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앨범을 펼쳐놓고 파란 하늘 품으로 떠나보낸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조각조각 맞추어 가더니 진수야, 이 아비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형들한테 연락해.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들리거라. 비틀어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의 강을 건너 마주한 일요일 저녁, 불편한 마음을 얼굴에 그려놓은 새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나도 이제 내 엄마 곁으로 가야 할 것 같구나.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놓는 아버지의 말에 놀라기는커녕 병시중과 돈 걱정에 얼굴살이 찌푸러지던 아들 내외 앞에 소리 없는 눈물로 쓰여진 통장 하나와 도장을 내밉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동안 이 애비가 모은 돈이다. 그제야 구겨진 얼굴이 펴진 자식들은 통장 속 금액을 확인해 보는데 이게 얼마야? 10억? 가슴 저 밑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슬퍼도 시들지 않는 꽃이 되어 말하는 아버지를 보며 묻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10억을 유산으로 저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단 조건이 있다. 뭔데요? 간병해 달라거나 효도하면 준다는 조건 같은 거 말하실 건 아니죠? 그런 건 불효 자식인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면 다 좋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너희 돈이 되겠지만 만약 못 알아내면 이 돈은 독거노인 재단으로 넘어갈 것이다. 좋아요. 까짓것 숫자 4개 정도야. 하하. 그날 이후부터 삼형제 내외는 밤잠을 설쳐가며 자신들이 태어난 날, 결혼 기념일, 자식들 생일 등 수없이 비밀번호를 은행에 가서 넣어보았지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비밀번호는 결국 찾지 못한 채 10억의 돈은 독거노인 재단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실망한 자식들은 새벽을 따라 낯선 별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9월 8일인 걸 영원히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부모 자식입니다. 걱정을 말아라, 걱정을 말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미안해 말아라, 미안해 말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세상살이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부모는 이해한단다.
건강만 하세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최고로 사랑합니다. 섭섭하셨죠? 죄송합니다. 사는 게 힘들었네요. 건강만 하세요. 건강만 하세요. 사는 게 힘들었네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빌 게이츠 재단의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2022년에 이어 2025년 8월 20일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1위 부자 타이틀을 무려 18년 동안 유지한 빌 게이츠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진국과 빈곤국의 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5월에는 2045년까지 약 280조 원, 자신의 전 재산 중 99%를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미 누적 기부 금액이 140조 원에 육박하는데도 말입니다. 재산에 비해 검소한 것으로 알려진 빌 게이츠는 소울푸드는 치즈버거와 콜라, 감자튀김 세트였습니다. 일주일에 4번은 이 식단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 지출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솔직히 돈을 꽤 많이 쓴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아주 큰 정원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라며 여행할 때 전용기를 탄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번 방한 목적은 백신 보급 확신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 보급 확대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의 뛰어난 제약, 바이오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백신 공급망을 확대하고 전염병 퇴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바이오의 잠재력입니다. K-바이오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빌 게이츠 재단은 한국의 바이오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저개발국가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상용화 가속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SMR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한국이 최사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 분야 협력입니다. 한국은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SMR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유퀴즈 출연한 이유는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유퀴즈 출연 당시 방한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빌 게이츠는 자신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한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이미 2013년부터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및 학계에 약 5,80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높이 평가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빌 게이츠의 방안은 이러한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입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 의료 분야의 혁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는 개발도상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보건의 리더십을 함께 보여주는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기부 철학입니다. 빌 게이츠는 2045년까지 보유 재산의 99%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술과 혁신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부는 말라리아 백신 개발 지원과 저비용 에너지 혁신 투자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입니다. 게이츠 재단의 슬로건은 Every life has equal, 동등, value, 가치인데요. 이는 유퀴즈 프로그램의 철학인 모든 삶의 이야기가 존중받아야 한다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부는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보건 기술에 대한 관심입니다. 빌 게이츠의 이번 방안은 한국의 보건 기술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특히 저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 보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보건정책 확인하기입니다. 백신 생산 허브 기대입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여국의 지위를 성취한 최초의 국가라는 특별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 문제 논의에 대해서입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회담에서 글로벌 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 백신 개발 및 보급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보건 시스템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 안보, 교육 지원 등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을 혁신과 보건의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보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리더들과의 면담 및 투자 전망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글로벌 보건 역할 확대와 SMR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기선 HD 현대수석 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SMR을 비롯한
미래 기술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면담 결과는 SMR 및 바이오 산업 관련 투자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 개설 예정에 대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 게이츠의 이번 방안은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퀴즈 출연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빌 게이츠 재단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만들어갈 미래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의 방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SMR 및 바이오 산업 관련 투자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게이츠 재단의 서울 사무소 개설은 한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츠 재단은 한국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은 한국과 감염병 예방,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 및 보건, 그리고 보건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세계적인 자선가이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의 활동을 홍보하고 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방한했다고 유퀴즈에서도 밝혔습니다. 일정은 글로벌 보건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논의를 포함하며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게이츠 재단의 활동과 비전입니다. 빌 게이츠와 전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설립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간 자선단체 중 하나입니다. 재단은 글로벌 보건과 교육, 빈곤 퇴치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국에서 백신 보급을 확대하고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질병 퇴치를 위해 막대한 연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인터넷 보급 사업을 통해 지식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이런 재단의 성과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기술과 자원을 접목하여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IT 인프라와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재단의 글로벌 보건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며 단지 원조보다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번 일정에서 이런 비전을 정부 관계자, 기업인, 연구자들과 직접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빌 게이츠의 협력 역사입니다. 빌 게이츠와 한국의 인연은 오랜 기간이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보건 및 기술 프로젝트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고 여러 차례 방한했습니다. 2013년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백신 개발 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와 회담을 가졌고 2022년 방한 당시에도 글로벌 팬데믹 대응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과 협력은 재단의 백신
보급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게이츠 재단과 함께 개발도상국 보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방안에서도 기후기술 공동연구와 디지털 교육협력, 보건의료혁신 등 다방면의 파트너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형 발전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방한 일정과 기대 효과입니다. 8월 21일부터 진행되는 빌 게이츠의 방한 일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첫날에는 정부 청사에서 주요 정책 결정자와 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과 팬데믹 대비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방문해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을 찾아 젊은 연구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미래 세대에게 혁신과 협력의 가치를 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한국과 게이츠 재단의 강점을 결합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반도체 및 IT 인프라를 활용한 원격 의료 시스템 개발,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통한 차세대 백신 생산,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모델 구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ESG 경영 전략과 재단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맞물린다면 장기적으로 국제적 파급력을 가진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빌 게이츠의 2025년 방안은 게이츠 재단과 한국이 함께하는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술, 보건,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만남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살겠지, 중심 잃은 팽이처럼 쓰러진 채 죽은 듯이 소금 절인 햇주님 마냥 사랑도 한 줄 미움도 한 줄 가슴에 줄 그어놓고 돌면 살고 서면 끝나는 팽이 같은 나의 사랑. 돌아라 돌아라 인생이라는 세상의 운동장에서 한동안은 이렇게 살겠지, 중심 잃은 팽이처럼
죽은 듯이 소금 절인 배추님 마냥 사랑도 한 줄 미움도 한 줄 가슴에 줄 그어놓고 돌면 살고 서면 끝나는 팽이 같은 나의 인생아 돌아라 돌아라 세상이라는 나만의 운동장에서 돌아라 돌아라 인생이라는 세상의 운동장에서 예, 계속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2025년 8월 27일 유퀴즈에 출연해가지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인생 철학과 기부에 대한 소신을 전하며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온더 블럭이 빌 게이츠의 진심을 끌어낸 한국 최초 토크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글로벌 소통의 지적 재산권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6%로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대 1위에 올랐습니다. 빌 게이츠가 공짜로 쓰는 뜻밖의 물건은 바로 휴대전화였는데요. 빌 게이츠는 핸드폰도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을 쓴다고 하면서 JY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선물해줘서 돈을 쓰지 않았지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 업계의 입지적 인물이다 보니 전자기기를 끼고 살 것 같지만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외부와 단절한 상태로 별장으로 가서 독서에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는 인생책 3권도 소개했습니다. 먼저 인간의 폭력성과 문명을 다룬 스티븐 핑크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가 미국의 모든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선물한 한스 로슬링의 팩트 폴리스가 언급됐고요. 여기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위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바칠라프 스밋의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5년간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이 넘는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빌 게이츠는 이날 방송에서 부자로 죽지 않겠다는 소신 있는 기부 철학부터 성공의 원동력과 하루 소비 금액, 일상 루틴까지 유쾌하고도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가 70년 인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시청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이자 세상을 바꾼 혁신가임에도 자신의 성공을 노력만이 아닌 행운의 결과로 겸손하게 풀어낸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AI 시대를 일찍이 예견한 빌 게이츠의 통찰력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평생 배우려는 자세를 꼽으며 어릴 적부터 품어온 호기심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기술이 많은 것을 바꾸더라도 결국 인간은 무엇을 해야 보람을 느끼는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 역시 돈이 아닌 보람을 따라 게이츠 재단 활동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윈도우 부팅엄 유퀴즈에서 상금 1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의미 있는 곳에 써달라며 기부 의사를 밝혀 뜻깊은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선 부자의 대명사인 빌 게이츠의 인생부터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부자로 죽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말에 깃든 그의 가치관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재석의 세심한 리드와 조세호의 재치 있는 반응은
글로벌 게스트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었고 빌 게이츠도 유쾌한 웃음으로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빌 게이츠의 예상치 못한 고민에는 유재석이 다 똑같다며 친밀감을 표현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방송 후에는 빌 게이츠의 인생 철학에 큰 감명을 받았다. 유퀴즈 아니면 볼 수 없는 인터뷰였으며 빌 게이츠가 이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다 등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은 유퀴즈가 왜 세계적인 인사들의 선택을 받는지를 보여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토크쇼를 넘어 진솔한 대화와 공감의 힘으로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보편적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소통 IP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것입니다. 특히 빌 게이츠의 삶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 그리고 그의 신념을 유쾌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풀어낸 점은 유퀴즈만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다큐멘터리처럼 진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를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유퀴즈만의 독보적인 접근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출연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유퀴즈라는 IP가 글로벌 플랫폼을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딥마인드 인재 대거 영입 시에 스타트업처럼 일할 수 있다는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을 영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딥마인드 출신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슐레이만은 자신이 설립했던 딥마인드로부터 인재들을 유인하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부문 CEO로 직접 전화를 걸어 영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팀이 구글 산하에서 점점 관료화된 딥마인드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스타트업 분위기를 가졌다고 강조하며 인재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인 코피롯을 오픈 AI의 챗 GPT와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으로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딥마인드인 수석 엔지니어 애덤 사도브스키와 전 구글 부사장 아마르 수브라마냐 등 수십 명의 핵심 인력을 구글로부터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재 영입 경쟁은 실리콘밸리 내에서 AI 인재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일환입니다. 오픈 AI, 안스로픽 같은 스타트업들과 함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데이터 기업들도 딥러닝 모델로 제대로 이해하는 인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의 연봉 패키지는 억 단위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술레이만의 팁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고 런던에도 운영 거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있지만 사티아 나델라 CEO는 술레이만에게 큰 자율권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재 확보 전략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구사한 전략과 유사합니다. 다만 메타는 일부 인재에게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시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딥마인드보다 유리한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면서도 메타보다는 적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슐레이만의 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비자용 코피롯 챗봇을 중심으로 개발 중입니다. 코피롯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깃허브 등에도 기업용 버전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엣지 브라우저 검색 기능에까지 통합되었습니다. 새롭게 영입한 개발자들은 관료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수브라마냐는 이곳 문화는 놀랄 만큼 겸손하면서도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딥마인드는 최근 수년간 직원 수가 6,000명으로 급증하며 구글 AI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열 중심적이고 느린 의사결정 구조가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글의 HR 부사장이었던 슬라브 보커는 지금의 구글은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느껴진다며 엔지니어 중심이 아닌 재무 책임자 중심의 회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자사의 이직률은 업계 평균보다 낮으며 여전히 다양한 경쟁사로부터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간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협상 중에 있으며 수개월 내에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는 자체적인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또다시 외부 투자에 의존하고 있고 벤처 투자사인 쓰리보 캐피탈은 오픈 AI 주식을 5천억 달러 가치로 매입하려 협상 중입니다. 이런 스펙스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가치의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평생 기억에 남는 인생 명언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한 문장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키케로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 사실만 기억해도 하루를 버틸 이유가 생긴다. 병원 대기실, 취업 준비, 사업 부진 같은 긴 시간을 견디는 힘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으로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해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미루고 싶은 습관, 불안을 이겨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함은 현재를 흐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맞추며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정해 그것만 마무리해도 하루의 만족감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은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웃음은 편한 상황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 이야기를 웃으며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기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웃을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꿈을 끝까지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꿈들은 모두 실현될 수 있다입니다. 꿈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누고 기록하며 꾸준히 이어갈 때 현실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보다 나에게 맞는 속도를 지키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법정스님은 버리고 떠나라입니다. 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관계, 의미 없는 일과를 내려놓으면 공간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담을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스님은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시간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출근길에 음악 대신 바깥 풍경을 보고 하루 종일 알람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이 문장은 그저 멋진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꼭 씹을 만한 지침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의 싸움을 이어가며 현재에 집중하고 고통을 다루고 꿈을 조금씩 전진시키고 필요 없는 것을 비우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렇게만 해도 삶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 방송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를 건강하게 소망한 바를 이루며 잘 지켜졌는지요. 그리고 한 해의 무사함이 감사하고 2026년 병원년 붉은 말띠의 해를 맞아 활력과 기회가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고마웠다입니다. 인생은 고마웠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은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빈 몸으로 태어나도 많은 걸 채워주고 빈 몸으로 보내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인생아 사랑한다.